예비 신랑은 이제 30대 후반, 곧 40 접어들어가는 나이로 저보다 결혼이 좀 더 급한 상황이었어요. 얼마 후 처음으로 양측 부모님까지 처음으로 함께 만나는 상견례 자리도 이제껏 그랬듯 문제없이 잘 지나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던 중 예비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요즘은 집 구하기도 힘든데 본인 아들은 이미 들어갈 신혼집까지 마련해놨으니 얼마나 좋냐며 저희 부모님 보고 제가 복받을 거라고 떵떵거리시더군요. 전 그 소리에 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련된 신혼집이 있다는 소리는 예비 남편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던 것이라 무척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도 모르는 소린데 당연히 저희 부모님께서는 오죽하셨을까요? 가만히 있는 남자친구를 보니 아마 제가 싫다고 할까봐 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성격이 불리할 것 같으면 이야기 자체를 꺼내지 않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신혼집 이야기를 들은 엄마께서는 잠시 당황한 듯 멈칫하시더니 그 집은 애들은 됐으니 사부인하시는 게 어떻겠냐며 신혼집인데 넓진 않아도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나 깨끗하고 예쁜 집에서 시작하는 것이 애들에겐 더 좋을 것 같다고 거절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전부 전세로 시작한다고 자가는 나중에 때 되면 둘이 모아 마련하는 것이 더 뜻깊고 의미 있을 거라고 덧붙이시면서요. 시어머니는 거절은 생각지도 못하셨는지 적잖이 당황하시더군요. 사부인, 요즘 내 집 마련하기가 어디 쉬운 줄 아세요? 둘이 번다 해도 집을 살까 말까 하는 게 요즘 물가인데요. 그걸 모르시진 않으시잖아요.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30년 동안 극진히 모셨어요. 왜인지 아세요? 우리 아들 장가갈 때 물려줄 집, 자가 한 채 그거 그렇게 시집살이 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저는요, 그거 아들 장가갈 때 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날 하나 보고 버텼어요. 내가 고생해도 우리 아들이 좀 쉬운 길로 갈 수 있다면 엄마가 돼서 시집살이, 구박, 그거 하나 못 버티겠어요? 더군다나 결혼하게 되면 돈 쓸 것도 많을 텐데 허튼 곳에 돈 쓰지 말고 그냥 살게 하죠. 그러자 저희 엄마는 네, 사부인,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집값도 예전만 못한 것도 맞는 말씀이세요. 다만 전 제 딸아이가 삶을 가꾸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본인이 선택하고 좋아하는 것들로 채웠으면 해요. 그렇게 키우기도 했고요. 애 인생을 저희가 대신 살아주는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을 시작할 새로운 인생도 처음부터 전부 본인이 선택한 것들로 채워갔으면 해요. 신혼집도 살 사람은 애들이지 저희가 아니니까요. 요즘엔 자가가 아니더라도 전세로 옵션도 있고 근처 시설 좋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누려보면서 살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직 어르신 정정하시다 들어 결혼도 예정대로 진행한 것인데 벌써부터 그 집 받을 생각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거절에 당황하시는 것도 잠깐. 어머님은 본인이 시어머니를 30년 모시면서 받아낸 것이라며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시집살이를 버텨낸 것인데 다른 곳에 돈 쓰지 말고 받으라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시댁 이야기를 할 때 표정을 보니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알 것 같았죠. 예비 시어머니는 엄마께 사부인도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그 긴 시간이 마냥 버텨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와 저희 엄마는 애초에 감정 소비가 될 만한 것은 차단하고 사는 스타일로 엄만 결혼 초에 친가랑 연까지 끊고 사신 분이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도 시집살이가 심한 집에 시집와 시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 뻔하셨거든요. 다만 아빠도 엄마가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엄만 워낙 단호한 분이시라 시작조차 안 했지만요. 그렇게 연을 끊은 후 평생을 보지 않을 것 같은 친자 식구들을 마주하게 된 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큰엄마의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엄마는 시자 감옥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고된 시집살이를 고스란히 겪은 큰엄마는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결혼을 결정한 시기에 작은엄마까지 치매 증상을 앓고 있다 들었으니 괜스레 생각이 더 많아지셨을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와 감정 소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더 단호하게 거절하셨나 봐요. 이 집을 받게 되면 제가 시어머니처럼 어쩌면 더한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계속 집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시어머니께 사부인이 오랜 기간 고생에 받으신 것이니 사부인이 갖는 게 맞다며 애들이 처음 직구할 때 지원을 주신다면 우리 쪽에서도 반 보탤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어머님을 좋게 타이르셨어요. 최대한 저의 고생길이 열리지 않도록 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긴 대화 끝에 신혼집 문제는 저와 남편이 의논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며 상견례는 끝이 났습니다. 남자친구는 뭐든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해도 된다며 저에게 맞추겠다 했습니다. 부모님은 남자친구의 그런 점을 좋게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차근히 예비 남편과 함께 주변 신도시나 새로운 아파트 구경도 다니며 집 문제에 관해서도 둘이서 해결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결혼 날짜는 5달 뒤로 잡아 넉넉하진 않았지만 속도는 더뎌도 착실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지내다 상견례를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예비 시댁에서 다시금 시할머니가 주실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쪽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으니 대놓고 말하진 못하셨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2-3번은 전화하며 은근슬쩍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점점 연락하시는 빈도가 늘더니 어떤 날은 하루에 2번을 전화하셔서 결혼식 준비는 잘 돼가고 있냐? 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 요즘 매물이 잘 없지 않냐면서 오늘은 그 시할머니께서 주시기로 한 아파트 동네에 볼 일이 있어 다녀왔는데 참 여유롭고 한산해서 마음이 편했다며 집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기도 했어요. 또 한 번은 너무 말씀하시길래 도대체 그 동네가 그 집이 어떻길래 매일 말씀하시는 거냐 궁금 반 짜증 반의 마음으로 물었더니 들뜬 목소리로 설명하시더군요. 그 동네가 좀 외곽이긴 해도 그만큼 주변 조경이 좋아. 한적한데 또 아이 키우는 집은 많아서 동네 놀이터에 애들 우는 소리가 가득하다니까. 나중에 애 낳으면 이만한 동네는 없을 거야 정말. 너희도 막상 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모른다니까. 그래, 말 나온 김에 이번 주에 한번 다녀오는 건 어떻니? 지금은 집안에 못 들어가서 집까지는 못 봐도 동네만 돌아도 대충 감 오잖아. 다녀오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집 이야기로 연락하실 것 같아. 그저 주말에 못 이기는 척 남자친구와 문제의 아파트에 직접 찾아가서 그 동네 근처를 돌아봤어요. 왜 내부는 아직 볼 수 없는지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셔서 의아했지만 들어갈 생각은 거의 없었기에 상관은 없었죠. 주말 늦은 점심을 먹고 산책 겸 아파트 단지와 근처만 둘러봤더니 생각보다 괜찮아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연식이 있는 예전 아파트인 점과 좁고 지상만 있는 주차장으로 생기는 주차 문제만 빼면 어머님 말대로 괜찮은 곳이었죠. 말만 들었을 땐 들어와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최신 건물들만 보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 집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아파트가 있는 동네를 다녀온 후로 제 마음이 살짝 흔들렸다는 걸 어머님은 눈치채셨는지 더 적극적으로 그 신혼집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셨죠. 엄마가 단호하게 거절했던 모습이 떠올랐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원한다면 다 하라고 해주실 분들이었기에 걱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들었던 말대로 제가 털을 잡고 살 곳이니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기로 마음을 닫아봤죠. 근데 아파트를 둘러보고 온 뒤로 예비시댁에서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시할머니가 예비 손주 며느리를 보고 싶다 하시니 함께 병문안을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결혼하게 되면 뵙게 될 것이고 가족이 될 텐데 다녀오는 것에 별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했죠. 오빠 할머니는 뭐 좋아하셔? 그래도 집안 큰 어른이신데 처음부터 잘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할머니 병원에서 드시는 건 자유로우신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과일 같은 거라도 챙겨서 들고 가려고. 그러자 남자친구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조부모님께서 진작에 노후 대비를 잘 해놓으셔서 지금 계신 요양병원도 좋은 곳에 들어가셨거든. 우리 엄마도 주에 2번 가시고 거기 밥이랑 시간마다 요깃거리면 다 잘 나와. 그냥 가서 편하게 인사드리고 대화 나누고 오면 돼. 그렇게 일요일 처음으로 시할머니를 뵈러 가는 길은 생각보다 더 떨렸어요. 어머니께서 시집살이를 했다고 말씀하셨기에 무서운 분이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시할머니께선 그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활짝 웃으시며 너무나 좋아해 주셨어요. 손주 며느리가 너무 예쁘다면서 손도 잡고 얼굴도 쓰다듬으시며 처음 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애정 넘치는 눈길로 바라봐 주셨죠. 그렇게 2시간 정도를 물어보시는 것을 답하고 도란도란 대화 나누며 과일 깎아 나눠 먹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대화거리도 점점 떨어지고 할머니도 그저 저희만 보며 간간히 미소만 짓고 계시는데 함께 온 예비 신랑이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 이제 점점 뻘쭘해지는데 눈짓을 해도 보는 척도 하지 않고 태연하게 옆에 앉아 책만 보고 있었죠. 그런 신랑의 태도에 어쩔 바를 몰라 가만히 TV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를 보며 할머니께서 웃으실 때 같이 웃으며 멍하니 시간을 죽였습니다. 시할머니가 저녁까지 드시는 모습을 보고 주무실 시간이 다 와서야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했던 시간은 낮 1시였는데 나와서 보니 저녁 8시가 다 되어 있었죠.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오랜 시간을 보낸 건 인생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지루했지만 하품조차 할 수 없는 불편한 상황에서요. 시할머니 병문안을 다녀온 후 남자친구 할머니가 좋아하셨다면서 평생 어머니께 좋은 소리 한 번 안 하시던 분이 제가 다녀간 다음날 병원에 오신 어머님을 살갑게 대하셨다고 해요. 며느리가 싹싹하니 잘 드렸다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오신 지 1시간도 되지 않은 어머님께 여기까지 오느냐고 힘들지 않았냐면서 들어가서 쉬라고 등 떠밀어 집에 보내셨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기분이 좋으셔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제 칭찬을 계속하셨나봐요. 남자친구는 담담한 목소리로 잘 대해줘서 고맙다 했지만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는 붕 떠있고 표정은 흡족해 보였죠.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할머니도 뵀으니 이제 더 이상 제게 무언가 더 바라시지 않으시겠지 오만했어요. 칭찬만 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그 다음 주에도 또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번 주말엔 본인과 함께 가자고요. 아가, 할머니는 네가 너무 예쁜가 봐. 나 처음 시집 올 때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는데 말이야. 요즘에 병원 가면 팔알이 네 얘기야. 어째 손주보다 손주 며느리를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된 거 좀 더 아양도 떨고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서 나중에 좋은 것 좀 달라고 하렴. 응? 그래서 제가 좋은 거요? 아, 할머님이 예뻐해 주셔서 저도 너무 기뻐요. 오빠도 요즘 계속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 오빠도 그렇게 할머님 병원에 자주 갔었나 봐요.
요즘엔 주마다 가는 것 같아서요. 아니, 그전엔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갔을 거야. 근데 지금은 너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중요한 시기지 않니? 그러니까 기회 될 때 얼굴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말동무해드리고 하는 거지. 그것도 나중엔 다 기회다. 남자친구는 주말에 세미나가 있어 함께 오지 못하는 상황이라 정말 너무 불편하고 집에 가고 싶었지만 어쩌겠어요. 시댁일인데 가야죠. 지난주보다 더 불편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할머님은 참 저를 예뻐하셨습니다. 그 애정에 참 감사했지만 그래도 저번처럼 오래 있고 싶지는 않았죠. 대화를 하고 1시간 정도 후 갑자기 어머님이 일어나시더군요. 이번엔 정말 금방 가시는 건가 싶어 함께 일어나려 하는데 저를 눌러 앉히시더니 갑자기 근처에 일이 생겨서 요 앞에 금방 다녀올게. 잠깐이면 되니까 할머니랑 과일 깎아 먹고 있어 하시며 저만 두고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금방 오시겠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달래며 할머니께 과일도 깎아드리고 또 함께 드라마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는 시어머니 연락을 하니 일이 꼬여서 본인은 못 돌아가고 아들에게 데리러 가라 했으니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꼬박 5시간을 병실 보조의자에 앉아있다 와야 했죠. 그날은 정말이지 시어머니께도 배신감이 들어 데리러 온 신랑에게 하소연도 했습니다. 할머님이 나 예뻐해 주시는 건 알겠어. 할머님 뵐 때마다 애정어린 눈빛으로 나만 보고 계시잖아. 드라마 보실 때도 드라마 잠깐 내 모습 계속. 그렇게 사랑받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병원에 있는 시간은 적당히 해야지. 나도 주말이 소중한데 오늘도 병원에서 반나절을 썼어. 근데 오늘은 어머님이 먼저 같이 가자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일 생겼다고 나 두고 가셨어. 1시간을 기다렸는데 너무하시지. 그러자 남자친구는 오늘도 고생 많았네. 다음엔 할머니께 말씀드려서 조금만 이따 갈 수 있게 할게. 미안해. 그래서 내가 최대한 빨리 데리러 왔잖아.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왜 나만 두고 자리를 비우신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리고 오빠도 그래. 저번 주에 나 처음 가는 날인데 우리 꼬박 7시간 있었어, 병실에서. 알아? 내가 아무리 눈치를 줘도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옆에서 태연하게 책이나 읽고 있고. 물론 할머님이랑 대화하는 건 즐거웠지. 근데 나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잠도 오고 허리 아프고 불편하고 집에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적당히 했어야지.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이번에도 역시 예비 신랑이 또 할머님을 뵈러 병문안을 가자 하더군요. 지난주 차 안에서 털어놨던 투정은 소용없어 보였죠. 아주 연속으로 소중한 주말에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보낸 저는 단번에 싫다며 거절했어요.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신랑은 지난주에 또 오겠다고 약속도 해놨는데 안 가면 어떡하냐고 대묻더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오빠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해서 약속을 해? 내가 뭐 주말에 맨날 노는 줄 알아? 평일엔 일하느냐고 못하고 주말에 할머니 병원 가서 시간 보내느냐 못하면 우리 결혼 준비는 누가 하는데? 알지. 빠듯한 시간에 결혼 준비로 바쁜 거 알지. 근데 할머니는 시간이 더 없으시잖아. 뵐 수 있을 때 많이 봐두면 좋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지. 더구나 자기만 왔다 가면 할머니 기분이 좋아져서 그날 밥도 잘 드시고 엄마한테도 친절하시대. 그만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안 갈 거야? 할머니 아직 정정하시다며 혼자 계시다가 사고라도 생길까봐 요양병원에 계신 거라 했잖아. 그것도 거의 실버타운 느낌이라고. 근데 시간이 없어서 매주 가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시간이 없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제껏 결혼 준비 열심히 못하는 거 옆에서 같이 했으면 알 거 아니야. 지금도 얼마나 빠듯한지. 2주 내내 아무것도 못해서 이번 주엔 진짜 못 가. 가려면 오빠 혼자 다녀와. 단호하게 안 가겠다는 저를 이길 수 없겠는지 그 주엔 남자친구 혼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저랑 갔을 때랑 다르게 금방 돌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가 같이 가지 않았다는 걸 알았는지 예비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이번에 왜 같이 안 가고 본인 아들 혼자만 보냈는지 물으시더군요. 너흰 젊어서 이렇게 시간이 많겠지만 할머니는 건강해 보여도 그렇지 않다며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계속 찾아뵙는 것이 예의라고 사람 된 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왜 혼나야 하는지 이해도 하지 못하고 꾸중을 들은 뒤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준비, 아니 제 인생은 모든 것이